지금 올라간 흐름을 보면은 정책적인 효과가 약발을 다했다. 가격은 오르고 거래는 축소되는 압축 거래 중심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고요.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특정 지역이 오르고 특정 상품이 오르는 이런 모습들. 결국 금융, 세제, 거래, 공급과 집행 과정 안에서의 행정적인 단속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규제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수요 관리의 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사임당에서 또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의 의사결정 또 투자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1호 대책 발표 후 2달이 지났는데요. 현장에서 체감되는 분위기와 집값 움직임은 어떤가요?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은 거래는 축소가 됐지만 선호되는 입지의 가격, 선호 현상은 더 단단해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융에 대한 규제, 그 다음에 대출에 대한 규제, 또 거래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이 접목이 되면서 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들은 상당 부분 축소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10월 15일 규제 지역에 대한 그 규제가 광범위하게 확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했지만 대출에 손이 닿지 않는다든지 원하는 물건을 찾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자발적인 그 거래를 중단하는 모습들도 나타났지만 비자발적으로 금융 환경과 시장 환경이 받쳐주지 못해서 거래를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사야 되겠다 수요들은 멈춰 있긴 하지만 시장의 전체 가격을 끌어내리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체결된 거래들 한 건 한 건이 가격을 결정짓는 주요 가격선을 만들었고요. 이런 만들어진 그 가격이 시장에서 물량의 희소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격을 떨어뜨리는 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통계를 보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가격 12월에 지금 오늘 촬영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둘째 주 정도의 통계가 나왔는데요. 지금 0.18%로 전주보다도 상승폭이 더 올라갔겠죠. 지금 올라간 흐름을 보면은 역시나 정책적인 효과가 소위 말하는 그 약발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그 대응 그리고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가격을 더 올렸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래적인 측면을 보면은 12월에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면 한 2,000건대 중반치 정도가 나왔거든요. 그만큼 거래들은 줄어들었다. 하지만 가격은 오르고 거래는 축소되는 소위 말하는 압축 거래 중심으로 거래가 나타나고 있고요. 금융 환경을 보더라도 대출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시장에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완전히 꺼져버렸다라고 보기보다는 수요가 멈춰있는 상황, 소위 말하는 병목 현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규제가 풀리거나 또는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가격의 반등세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출과 규제로 인해서 시장의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그것이 가격을 끌어내리지 못했고 압축된 시장에서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가서 선호지라든지 특정 상품 중심으로는 가격들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평평하게 펼쳐있던 거래가 압축이 되면서 이 압축된 만큼 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튀어 올랐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올린다는 규제의 역설이 이번에도 적용되고 있나요? 지금 규제를 통해서 가격들이 올라가는 그 규제의 역설,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시장에서 작동을 했다라고 보거든요. 6월 27일이 대출에 대한 규제예요. 또 9월 7일은 공급에 대한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또 1015 대책은 규제에 대한 지역을 확대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6월 27일 대출로 통해서 뭐 생애 최초라든지 또 전입 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면서
대출로 인해서 끌어올렸던 수요들은 일정 부분 둔화시키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요를 억제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9월 달에 들어왔던 97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서 가격 안정화에 조금 더 확실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어야 되는데, 공공주도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 신호 자체가 민간 시장에서 공급 물량들은 상당히 축소가 되겠다. 그리고 양질의 공급이 나오기는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이런 심리로 작용을 하면서 오히려 공급 정책이 나온 이후 민간 시장 그리고 분양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돌렸죠. 거기에 10월 15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확대를 했는데, 결국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통해서 풍선 효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범위를 광범위하게 확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광범위하게 확대를 했다라는 거는 말을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광범위한 만큼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 거래할 수 있는 물량들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또 유예 기간이 없이 상당 부분 기습적으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계약 과정 안에서 계약을 포기를 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계약 과정 안에서 굉장히 혼란이 생기는 이런 모습들이 시장의 부작용으로 나타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광범위한 확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실거주 의무가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는 규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전세로 나와야 되는 물량에 투자자들이 직접 거주를 한다든지, 아니면 실거주자들이 본인의 그 일정보다도 빠르게 가서 거주를 해야 된다라는 문제죠. 그 말은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매매 물량뿐만 아니라 전세 물량들도 상당히 많이 줄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우수한 입지 같은 경우는 약 한 70에서 한 90% 정도의 지역별로 물량들이 줄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대출로 인해서 수요는 축소를 시켰고, 공급 확대는 시도는 했지만 시장에서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그리고 10월 15일 이후로 이런 신규 공급이 막혔다면 유통될 수 있는 공급들이 늘어나 줘야 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유통될 수 있는 물량도 축소가 됐다라는 점. 그래서 규제의 역설로 인해서 사실 정상적인 작용보다 부작용들이 많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역설로 작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선 역설이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최근에 통계라든지 집값 동향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이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오르고 특정 상품이 오르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의 패턴과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지 규제를 통해서 풍선 효과라든지 반사이익을 받던 상품과 지역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과거와 다른 시장 환경으로 인해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신중하게 이런 규제의 역설을 단순하게 모든 그 부동산과 상품이 작용한다라고 보시면은 위험한 그런 결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가 항상 이슈가 되어 왔는데 이번에는 풍선 효과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나요? 풍선 효과는 우선 지역적인 풍선 효과도 나타날 것 같아요. 과거는 우리가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현상들이 이런 현상이었어요. 한 지역을 지정을 하고 그 인근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났고, 또 지역 규제를 하다 보니까 또 그 반대편에 있는 지역들 또는 인접된 지역들로 풍선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소위 말하는 두더지 잡기식의 풍선 효과가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그런 풍선 효과를 우려를 해서 지역 규제를 광범위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광범위한 풍선 효과를 대비한 규제 정책이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거는 결국은 주택가격의 불안, 이런 심리가 작동되는 지역들, 그리고 주택가격이 앙등하는 지역들 중심으로 규제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또는 주택가격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차이가 워낙 많아지면서 이런 양극화가 심했던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까지도 규제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역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화시켰다. 상대적으로 강남 지역은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지역 규제를 당해왔는데, 뭐 다른 지역도 같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규제를 안 받는 그런 그 구조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지역적인 풍선 효과가 과거에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지만 지금은 오히려 진공 효과로 빨아들이는 구조,
이런 현상으로 상당히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품에 대한 풍선 효과가 있는데 예전에 상품별로 다양한 풍선 효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주택을 규제를 하다 보면은 주택을 벗어난 과거에는 뭐 생활용 숙박시설이라든지 수익형 부동산, 오피스텔,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들이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똘똘한 아파트 한 채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과거에는 건물주를 희망했던 다양한 뭐 건물 관련된 수익형 부동산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최근 들어서는 대장주 아파트를 바라보는, 그래서 건물주보다 대장주가 오히려 주택 가격과 뭐 건물 가격을 비교를 해봤을 땐 수익률이 더 높다라는 평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품에 대한 풍선 효과도 전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그 배경을 보면 과거에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가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주택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크게 나오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임대차에 대한 그 풍선 효과, 이 부분들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매매 시장이 옥죄진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임대 시장에 뛰어들면서 관망하려는 수요들도 있겠지만 비자발적으로 매매를 못하는 수요들까지도 임대 시장으로 상당히 많이 이동을 했다. 그래서 전세에 대한 그 가격과 불안 요인들 이런 것들이 지수로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보면은 전세 가격은 0.09%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에도 전세 가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보다도 내년 소위 말하는 학군 수요가 밀집되는 그 지역과 또 학군 수요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봄 시즌에는 좀 전세 시장에 대한 불안 이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그런 풍선 효과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시간적인 풍선 효과라고 얘기하면은 과거에는 수요들이 제거가 되는 이런 규제가 작동할 거다라고 인식들을 했고 그 수요들이 상당 부분 의사결정을 안 하거나 미루는 경향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점을 조정하는 그런 수요들이 풍선처럼 밀려나서 나중에 규제가 풀렸을 때 일시적으로 수요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문제점들도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의사결정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시점도 중요하게 봐야 되고 자금 마련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신중하게 준비를 할 그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남은 카드는 무엇인가요? 지금은 정부가 쓸 수 있는 것들, 결국 금융, 세제, 거래, 그리고 공급과 집행 과정 안에서의 행정적인 그 단속,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금융적인 측면을 보면은 추가적으로 DSR이라든지 전세 가격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전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제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대출, 그다음 전세 대출에 대해서 DSR을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다주택자나 고가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한 대출 규제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세금적인 규제도 항상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에 대한 그 세금 그리고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야 되겠다는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있죠. 만약에 거래세가 낮춰져서 시장의 유통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하면 시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양도세라든지 취득세를 건들지 않고 보유세만 올린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런 세제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주택 가격에 상당한 부작용 그리고 임차인도 고통을 받는 그런 시장으로 정착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규제에 대한 지역들 이런 부분들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고 그 외에는 뭐 분당이라든지 과천 이 지역들도 가격들이 뭐 올라가면서 수도권까지도 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지역들, 뭐 동탄이나 구리 같은 경우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규제 정책을 시도를 하는 거는 긍정적인 방향은 아니다라고 판단되고 개인적으로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축소할 가능성도 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 정책을 지역 규제를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의 부작용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만약에 규제 지역을 축소를 시킨다라고 하면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이 늘어나서 주택 가격의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적인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안에 놓여 있는데 이런 선택이 주택시장 가격의 불안정과 안정, 이 선택을 하는 아주 중차대한 그 길목 앞에 서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뭐 공급에 대한 뭐 여러 카드들이 있겠죠. 그린벨트를 추가적으로 그 훼손을 해서 거기에 주택 공급을 한다든지 재개발 재건축을 최대한 완화를 해서 주택 공급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쪽 방향으로 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가지고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이런 프레임은 일정한 그 트렌드는 좀 벗어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지금의 주택 공급 물량으로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결국 그린벨트를 통해서 집을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10년에서 한 2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다고 해도 약 한 8년에서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비아파트를 활용을 한다라고 해도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가 필요하죠. 결국은 지금 당장 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기축주택 안에서 유통 물량이 회전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주택가격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앞서서 거론됐던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지역 규제를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또 세금 규제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춰가는 이 방향으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물량들이 나왔다라고 해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되면서 이분들이 집들을 안정적으로 매입을 하면서 전세 수요를 낮출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는 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뭐 그 외에는 뭐 불법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 허위계약, 다운계약 이런 부분들을 단속을 좀 더 강화하려고 하는 뭐 일반적인 규제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행정적인 보완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내놓는 지금까지의 정책으로 봤을 때는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가 나열을 했지만 이 나열된 방식보다는 제가 제안하는 오히려 규제를 더 완화를 하고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는 물량으로 간다라면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유턴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6년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2026년은 제 바람이기도 하고 또 정책의 변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026년은 지금까지는 규제해라고 한다라면은 앞으로는 뭐 수요 관리의 해,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거든요. 그 수요를 핀셋적으로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에 대한 신뢰와 방향, 그리고 기조를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국토부의 업무 보고를 보더라도 공적인 주택과 수도권 공공택지를 활용해서 물량들을 100만 호 이상 내놓겠다라는 방향성은 제시를 했죠. 그런 것들은 완화나 주택 관리 그리고 주택 공급에 대한 그 방향성 제시는 충분히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거는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이고 실제로 물량들의 안정화를 갖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의 역할도 크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공급들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수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투자 수요는 억제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움직이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악마화하는 것들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실수요자들은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미래의 공급만 기다리게 된다면 시장에서 전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머물리는 수요를 해결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대출에 대한 규제 부분도 일정 부분 완화를 해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유통될 수 있는 물량들을 확대를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나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도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이 분들도 시장에서 일정 부분 물량들을 유통시키고
기여를 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악마화할 대상은 아니고 정부와 함께 같이 갈 그런 관리의 대상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급에 대한 실행 속도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계부채 틀 안에서 수요들을 관리를 하면서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과의 그 공생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갖고 간다라고 하면은 2026년은 규제보다는 결국 그 수요 관리의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전세대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은 어떻고 원인은 무엇인가요? 전세에 대한 부분들, 전세 대란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전세가 사라진다라고 있는 그런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가격을 올린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11월부터 12월 의 기준을 보면 꾸준히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하지만 전세 매물은 또 감소를 하고 있어요. 약 서울의 매물은 한 15에서 한 20% 정도가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하고 월세 비중이 좀 변화가 생겼어요. 지금 2020년도에 월세 비중은 약 한 41% 정도 됐는데 2024년 말로 보면 월세와 반전세를 합친 비중을 보면 한 60% 정도가 지금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원인을 보면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어요. 우선 지금 금리가 변동이 되면서 주택을 활용한 그 수익이 좀 그렇게 크지가 않는 거죠. 결국은 이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월세를 선호를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사기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확대가 됐었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깡통 전세나 또는 전세 사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상당 부분 나타났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전세가 이렇게 위험 자산이라는 인식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월세를 선호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선택하는 것 자체가 월세가 좀 더 안전하다. 그리고 월세에서 큰 보증금을 키핑을 하지 않고 조금 빼놓고 매매로 전환했을 때 큰 금액을 저축한 금액하고 통해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수요들이 많이 늘어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의 상승은 전세 대란까지는 아니지만 안전적인 전세가 축소가 됐고 물량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자발적인 전세 수요도 있지만 비자발적으로 밀려난 수요들 이런 부분들이 중첩이 되면서 전세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표현드리는 비자발적인 거는 주택 매입을 하고 싶지만 대출이 안 나오거나 전세 물량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된다라면은 전세를 선택하지 않은 그런 전세의 의사결정이 없는 수요들도 전세 시장으로 밀려들어서 수요가 중첩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의 월세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되돌릴 수 없는 구조적 변화인가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시장에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에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가속화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료라든지 세무에 대한 부담들이 이 비아파트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줄어들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가격에 대한 불공정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불공정 이런 것들도 많은 그 임대사업자와 다주택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주택을 10억짜리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보다 50억짜리 주택을 하나를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환경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주택자가 양산이 안 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요구를 하는 게 주택의 수로 판단을 하지 말고 주택의 가액으로 판단을 하자. 5억짜리 주택 5개를 갖고 25억과 25억짜리 아파트 하나를 갖고 있거나 3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더 비싼 아파트에 양질의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이득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가액 기준으로 가야지 왜 주택의 수로 가느냐
뭐 이렇게 시장이 요구를 하고 있고 정책적인 요구를 담아서 그 정책에 반영되기를 희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는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이 사라지고 있고 이 다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전세 물량과 월세를 공급을 안 하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 결국 전세 공급들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월세 시장의 흐름 자체가 이 전세 물량들이 줄어들고 월세 쪽으로 수요들이 많이 이동이 되면서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집주인 입장에서도 월세로 전환을 하는 게 나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책적인 환경을 보더라도 역시나 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지금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 임대차에 대한 규제가 임대인들 중심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임대인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운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정리를 해보면은 지금 월세로 변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변화가 있고 이 구조적인 변화 안에는 전세를 공급하는 다주택자의 축소, 정책적인 배려가 좀 부족한 모습들. 그래서 방향성 자체가 다주택자에게 유연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유연한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는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전세 제도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에도 동의하시나요? 지금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기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전세라는 게 물론 이제는 보편적인 제도는 안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특정 계층과 특정 지역에서는 니치 상품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니치 상품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특별한 고객들을 위해서 판매되는 그런 상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중 상품하고는 조금 더 멀어지는 뭐 이런 상품이 되겠죠. 그래서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고급 상품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소위 말하는 강남권의 핵심 지역의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값인 고가의 전세로 될 수 있고, 그리고 일반적인 주택은 뭐 전세, 그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월세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세 제도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보다는 극소수의 선호되는 지역의 상품으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니치 상품이 된다라면은 그 상품으로는 고급화 상품이 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보면 핵심 위치의 도심과 신축 대단지 중심으로는 전세가 유통이 된다라고 해도 많은 분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 학군지 중심도 전세 상품이 나올 수 있는 주요 지역으로 판단이 되겠죠. 하지만 전세에 대한 그런 과거의 일극 체제 뭐 이런 거에서는 지금은 월세 강세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방이나 구축, 저가 주택에는 물론 전세가 있긴 하겠지만 전세가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상품으로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최근 보증금을 3개월간 못 받으면 세입자가 바로 경매를 신청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에 대한 회수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이분들의 피해를 막자라는 취지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죠. 그러니까 뭐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배려가 임차인들에게 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취지가 뭐 적정하게 작동을 한다라고 하면 필요성도 있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시장에서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하려면 좀 점진적인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이게 뭐 급진적으로 변화가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 적응하는 데는 조금 혼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우선 부정적인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일시적으로 지금 유동성들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집주인들 같은 경우는 전세를 이거 나서 큰 수익도 없는데 뭐하러 놓겠냐라고 하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문제점들. 이런 기피가 된다라면 전세 물량에 대한 공급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보증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축소가 되면서 월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세에 대한 공급이 줄어들면서 세입자에 대한 그 선택지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 측면에서는 강화가 되겠지만 시장에서 너무 빠르게 작동을 하고 너무 법안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결국은 시장에 대한 비용들, 어떤 충격 비용들도 상당히 커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라든지 악의적인 임대인들을 억제하겠다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공감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임대인들이 악의적인 임대인인지 그리고 상습범인지 이런 것들도 파악하지 않은 채 극소수의 사례를 가지고 확대 해석하면은 위험성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착한 임대인도 시장에 많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대인은 악, 임차인은 선 이런 프레임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전세 시장과 또 이 전세 시장의 축소는 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 33%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안도 발의되었는데요. 실제로 가능한지와 도덕적 해이 문제 등 부작용은 없을까요? 재정적인 부담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여져요. 이런 법안들이 작동을 하게 된다라면은 뭐 연간 적자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지금 허그의 전세 보증보험의 적자가 3조에서 한 4조 정도 되거든요. 이런 그 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라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역시나 도덕적인 해이 문제가 되겠죠. 뭐 사건 사고가 터지면은 보증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져 주겠다. 그러니까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이런 모두가 안일하게 관리할 가능성들이 있다라는 거죠. 모두에게 리스크 관리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만약에 이런 제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은 뭐 사기에 대해서 확정적인 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보험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가 전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가 전세 같은 경우는 고가 전세를 놓는 주택이나 또는 고가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안정적으로 집을 살 수 있는 분인데도 전세에 머무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그 로또 청약을 기다리면서 고가 전세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고 고가 주택에 전세를 줄 정도의 주택 운영자, 임대인이라고 한다라면은 자금적인 여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나라에서 이렇게 보존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악의적으로 활용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고가 전세나 고가 주택을 갖고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나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배려 안에 들어가는 게 적당하냐라고 본다라면 조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안일하게 뭐 예산 같은 경우가 이렇게 소진되는 것보다는 사기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판결이 나온 전세 중심으로 보험을 활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제도를 활용한다라는 거는 제도의 자체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임대차 법안 강화로 인해 집주인들은 외국 사례들처럼 세입자 면접을 보겠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외국은 정말로 세입자 면접이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시대가 올까요? 세입자에 대한 그 면접들은 상당 부분 일어나고 있죠. 그 면접이라고 해서 대면을 통하는 면접도 있겠지만 서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어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소득에 대한 그 증빙이 있어야 되고요. 기존에 있었던 임차나 이런 과정 안에서의 그 레퍼런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서류 안에서 신용에 대한 그 점수 그런 것들도 확인이 돼 줘야 되는 거예요. 임대인에 대한 신용도 중요하지만 임차인에 대한 그 신용도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서로 간에 어떤 신뢰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임차인에 대한 그 거주가 굉장히 엄격한 곳인데 그 엄격한 곳 안에서도 임차인들에 대한 그 보호가 많이 받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에 대해서도 면접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화가 되어 있죠. 소득 대비해서 임대료라든지 서류에 대한 그 심사 그리고 경쟁률도 굉장히 좀 치열하다는 점.
그만큼 독일이라는 나라가 임차인을 배려하는 나라로는 알고 있지만 그 배려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 기준이 까다롭다라는 점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특히나 뭐 연대에 대한 그 보증인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소득이나 직업 이런 것들이 중심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집주인에게 내가 여기서 잘 들어가서 살겠다라는 사례를 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임차인들이 안정적으로 거주는 할 수 있지만 그만큼 임차인들도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위한 서류 뭐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좀 보강을 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과연 그렇게 될까라는 얘기들이 많은데 뭐 제도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현실 안에서는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뭐 직장이라든지 또 소득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면서 안전한 세입자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임대인들은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고용 중심지라든지 뭐 강남 이 지역들 같은 경우는 크게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강남 같은 경우는 임대인보다 임차인들이 소득 여건이 더 좋은 경우들도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안정적인 임차인들이 들어오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 제도로는 자리 잡지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현재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규제가 강화가 되면 강화가 될수록 집주인들에 대한 그 요구가 강력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규제를 통해서 전세 물량이나 월세 가격 상승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이런 현상들이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임차인에 대한 그 면접,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제도가 오히려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보증금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서로 신뢰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파트의 보증금이 뭐 5억이다, 뭐 10억이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임차인에 대한 신뢰가 정확하게 세워져 있고 신용도가 정확하다라고 하면 이 높은 보증금을 최대한 좀 낮춰줄 수 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외 같은 경우는 보증금이 월세 한 3개월에서 한 6개월 이내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면 내 집 마련할 때도 도움이 되고 본인이 디파짓으로 보이는 이 그 보증금 같은 경우도 안전하게 좀 투자도 하고 내 집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의 월세라고 하면 6개월이라고 해도 2천만 원 정도 안 되는 보증금을 놓고 300 정도의 월세를 내는 것들은 합리적일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30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낸다라고 하면은 뭐 한 3억 정도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좀 적게 받는다고 해도 보증금을 한 1억 정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금이 유동이 되지 않고 투자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면접이라는 게 임차인들의 권리를 굉장히 축소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뢰도가 올라가면 과도한 보증을 낮출 수 있는 환경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세 구하기가 어려운 세입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금 전세 구하기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세만 계속 고집하다 보면은 본인이 희망하는 임대 시장으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반전세라든지 월세를 활용해서 전세하고의 비용적인 부분들 그리고 대출을 받았을 때 비용적인 부분들을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전세를 너무 고집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전세가 최근에 축소가 되다 보니까 가격과 입지가 대비했을 때 너무 프리미엄이 껴있다라고 판단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전세에 머무르기보다는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 정도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출퇴근이라든지 또는 연식 뭐 이런 부분들을 잘 보고 그리고 면적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서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전세가 없어서 단순하게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위험할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프리미엄이 너무 껴있다라고도 얘기를 드렸지만 프리미엄의 부담 때문에 그리고 물량이 없다라는 부담 때문에 의사결정을 하는데 혼돈이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전세가 없어서 매수를 한다라는 것들은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5년 이상 거주를 한다든지 또 가격 대비했을 때 버틸 수 있는 구조라고 한다라면은 굳이 전세만 보시지 말고 매매도 판단을 해봐라. 하지만 매매 판단을
데 있어서 단순히 전세 물량이 없어서 매매를 선택을 하는 거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전세라는 구조 자체가 일시적으로 대란처럼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변화 안에 있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매매라는 시장 그리고 월세라는 시장도 폭넓게 잘 가치 판단을 하고 선택적으로 집중을 하고 여러분들의 거주 환경을 잘 갖춰서 안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